자,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 4강 원격 수업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독서의 방법, 상황에 따른 독서의 방법과 전략, 특히 자, 읽기 전, 중, 후의 어떤 방법과 전략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실제 독서 과정에서 적용해보는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활동들을 여러분이 잘 머릿속에 익히고 그것을 실제 이제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 생활을 할 때 서점이나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선정하고 그 책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실제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그대로 적용을 해보고 배운 바대로 여러분이 실제 독서 과정에 활용을 했을 때 여러분이 그 1단원에서 배운 독서 방법을 배운 어떤 보람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소단원 삶의 방향을 찾는 독서라는 단원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독서를 해 나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는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책을 읽는 목적이 다양하지만 우리가 삶의 목적을 정한다거나 삶의 지표를 정할 때, 또는 내가 방황하거나 나의 어떤 진로를 정하지 못했을 때 그런 방향성을 찾는데 독서가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차원에서 진로 독서의 의미 정도로 여러분이 바라보셔도 되고요. 굳이 진로 독서가 아니더라도 자, 내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방황하거나 또는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했을 때 독서를 어떤 식으로 해나가면 좋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어떤 답이 이 단원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특히 삶의 방향을 여러분이 수립하거나 세워나갈 때 자, 어떻게 읽어나가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또 사고구술이 하나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어떤 학생의 어떤 사고구술인데, 자, 어떤 의식의 흐름 과정을 통해서 독서에 이르고 있는지, 또는 자신이 어떤 삶의 방향을 정하고자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자, 드라마를 볼 때마다 하고 싶은 일이 달라진다. 자,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우들이 자,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가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많은 영향을 미치죠. 자, 그래서 드라마의 인물들이 직업군이 다양하기 때문에 드라마의 인물들을 볼 때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내가 꿈꾸는 어떤 직업군 또는 어떤 진로의 어떤 방향들이 많이 달라질 때 자, 어떻게 우리가 책을 선정하고 읽어나가면 좋을까를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돼요. 자, 경찰인 주인공을 보고 나도 경찰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엊그저 같은데 요리사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고 갑자기 요리를 향한 열정이 샘솟는 게 아니겠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얼마 전 비행기 조종사가 나오는 드라마를 봤어. 비행기를 조종하는 내 모습을 자연스럽게 상상할 수 있었지. 멋진 직업은 많은데 나는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 것이 뭐 드라마든 아니면 다른 분야든 자, 그런 어떤 삶의 진로를 뚜렷이 정하지 못했을 때 독서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어떤 진로를 정할 때 책을 읽어나가야 하는지 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탐구활동을 보시면 진로와 관련된 글을 자발적으로 찾아 읽고 진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글을 써보는 활동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진로와 관련된 글을 자발적으로 찾아 읽어보고 그에 따른 진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 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진로 탐구 보고서 작성 활동이 자, 주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활동을 보면 바로 활동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책을 선정하여 읽고 독서 일지를 쓰는 활동을 제시했어요. 자, 독서 일지라는 것은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독서 감상문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선정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읽어야겠죠? 자, 그 이후에 독서 일지를 쓰는 활동이에요. 자, 그래서 이 활동은 개별적으로 해볼 수도 있지만 지금 진로에 관한 어떤 필자의 생각을 먼저 한번 생각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이 우리에겐 꿈을
쉽게 포기하는 버릇이 있다라는 제목이에요. 꿈을 쉽게 포기하는 버릇이 있다. 자, 이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꿈을 품기는 쉬운데 그것을 쉽게 내려놓는 일이 많기 때문에 왜 그런지, 그것을 우리가 꿈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것이 우리 읽기 전의 전략으로서 내용 예측해보기 활동이었죠. 제목을 통한 내용 예측해보기 활동. 자, 처음 부분을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지금 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볼게요. 자, 어린 시절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너 커서 뭐가 될래? 여러분도 많이 듣죠? 자, 내 꿈은 계절마다 바뀌어서 지금은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 하지만 초등학교 시절까지 가장 오래 간직했던 꿈은 부끄럽지만 피아니스트였다. 자, 피아니스트의 삶이 어떤 건지는 잘 몰랐지만 나는 그저 피아노가 좋았다. 피아노를 잘 쳐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좋아했다. 그래서 피아노를 잘 치는 어떤 특기생은 아니었지만 취미로서 피아노 치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피아니스트 되기를 꿈꾼 이유를 제시했어요. 내가 왜 피아니스트의 꿈을 품게 됐는지 그런 어떤 이유를 제시했고요. 계속해서 보면 특출난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자, 꿈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은 자, 꿈의 불꽃이라는 부분인데 은유법이 적용된 부분이죠. 꿈에 대한 열정을 의미해요. 원관념은 꿈에 대한 열정을 의미하고 그것을 불꽃이라는 보조관념을 통해서 제시를 한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이상하게도 잘 기억나지 않는데 꿈의 불꽃이 사그러지던 순간은 정확히 기억난다. 어린 시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던 이모와 수다를 떨다가 내가 피아니스트의 꿈을 꾸는 것이 부모님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피아니스트의 꿈을 꾸는 것이 부모님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굉장히 깊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예술 쪽의 어떤 진로는 직업을 갖기까지 굉장히 실습 비용도 많이 들고 레슨 비용도 많이 들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드니까 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피아니스트의 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작용을 했어요. 자, 조숙한 척했지만 전혀 철들지 못했던 초등학생에게 이 사실은 커다란 충격이었대요. 우리 집안이 그런 어떤 예술가로 이제 생활하기에 또는 성장해 나가기에 가정의 어떤 지원이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 어린 시절, 초등학교 그 어린 시절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이 되었고요. 그래서 꿈을 이루기에 현실적 제약이 존재함을 처음 깨닫고 충격으로 인해서 꿈을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 제약이 작용했고 꿈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필자의 과거 경험을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그때부터 나는 피아노 연습을 게을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피아노는 좋아하고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했고 그에 대한 어떤 진로의 꿈까지 품게 되었는데 가정의 뒷받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어떤 현실적 제약을 깨닫고 나서 내려놓기 시작한 부분이 제시가 돼 있죠. 꿈을. 그 이후로도 나는 꿈을 여러 번 포기했다. 때로는 성적이 모자라서, 때로는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때로는 그저 꿈만 꾸는 것이 실증나서 수도 없이 꿈을 포기했다. 내 꿈의 역사는 포기의 역사였다. 자, 그런데 그 수많은 꿈을 포기하며 살아가다 보니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나의 진짜 문제를 알게 되었대요. 내가 꿈을 내려놓는 근본적인 이유를 내가 찾게 되었다는 거죠. 진짜 문제는 뭐였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겠죠. 나의 진짜 문제. 그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계속 보면 실패가 두려워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도전을 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실패가 두려웠고 그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된 도전을 해보지 못했다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죠. 실패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도전조차 해보지 못했다. 도전조차 해보지 못한 순간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경제의 어떤 환경도 있었을 수 있고 가정 환경 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내가 그 목표나 꿈을 포기할 때마다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하는 순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 아무리 이모의 말이 충격적이었더라도 내가 피아노를 좀 더 뜨겁게 사랑했더라면, 좀 더 세상과 싸워볼 용기가 있었더라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점이 중요하다는 거야. 좀 더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했더라면 이런 게 부족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좀 더 세상과 싸워볼 용기가 있었다면 역시 용기 역시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대한 어떤 열정과 용기가 그런 어떤 꿈을 현실에서 실현해 나가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는 거죠. 이런 요소들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자, 열정과 용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열정을 말하죠. 꿈에 대한 어떤 열정과 노력. 자, 그리고 좀 더 세상과 싸워볼 용기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요소들이 나에게 부족했고 그것이 꿈을 포기하게 된 원인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 이르렀어요. 나는 달걀로 바위 치는 심정으로 역시 속담이죠. 풍유법. 자, 속담을 동원해서 그런 어떤 비유적인 어떤 표현을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풍유법이라고 합니다. 달걀로 바위 친다는 게 뭐죠? 아주 미약한 힘으로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어도 상황에서 그 어떤 거대한 목표나 어떤 거대한 어떤 도전에 직면하는 또는 그것에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가 달걀로 바위친다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힘은 미약하고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할 때 그거는 달걀로 바위치는 거야. 달걀로 바위치기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이 속담이고 그것이 비유법의 일종인데 그 비유법이 바로 풍유법이라는 용어로 사용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자신이 꿈을 향해 도전하면서 처절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을 마음속 깊이 질투하면서도 존경한다. 자, 도전이 중요하다는 거죠. 도전하기도 전에 미리 포기하고 나는 안 될 거야, 그건 어려운 일이야 라고 단정짓고 내려놓는 것이 필자의 문제였고 주변에서 자 비록 어려운 일이지만 도전해보고 자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이 비록 실패했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질투심이 들기도 했고 또 존경심이 들기도 했다는 거예요. 왜? 자신은 그런 어떤 도전조차 하지 못했으니까. 자, 이제 알았기 때문이다. 자, 포기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가 아름답다는 것을 자, 포기의 역사보다 실패의 역사가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의 순서가 지금 뒤바뀌었죠?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다. 포기의 역사보다 실패의 역사가 아름답다는 것을. 자, 원래 이것이 순서가 원래 이 순서가 아니죠. 자, 어떤 순서예요? 원래 포기의 역사보다 실패의 역사가 아름답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다. 원래 이 순서가 맞는데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이것을 우리가 도치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도치법이라고 해요. 자, 도치법을 활용하는 이유는 문학적 효과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때 이 도치법의 문학적 효과는 의미 강조에 있습니다. 자,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는 어떤 삶, 도전하는 어떤 모습이 중요한 것이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필자가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법을 활용한 거고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이어져요. 제대로 부딪혀보지도 않은 채 포기하는 것보다 멋지게 도전하고 처참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을 꿈을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삶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의 가치에 대한 깨달음도 얻었고요. 자, 얼마 전 내 소중한 친구가 불쑥 물었다. 넌 왜 그렇게 매사에 자신감이 없냐?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적당히 둘러대긴 했지만 그 말이 오랫동안 아팠다. 가슴에 날카로운 사금파리가 박힌 것처럼 시리게 아팠다. 자, 가슴에 날카로운 사금파리가 박힌 것처럼 이라고 해서 역시 비유법이 적용됐죠. 자, 뭐뭐처럼 자, 뭐뭐 하는 것처럼 이라고 해서 보조관념을 제시했어요. 어떤 보조관념을 제시했나요? 가슴에 날카로운 사금파리가 박힌 것, 이 보조관념이죠.
원관념은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이게 원관념이죠. 오랫동안 아팠다. 그래서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의 관계가 제시가 됐어요. 오랫동안 뭐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이 원관념이고, 자, 사금파리가 박힌 것처럼 이 부분이 보조관념이죠. 보조관념과 원관념의 어떤 관계는 여러분이 아시죠? 자, 원관념은 원래 필자가 드러내고자 했던 부분이고, 보조관념은 자, 그것을 문학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시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등장한 이런 어떤 비유법들은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 자,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반드시 공통점이나 유사점이 존재해야 돼요. 공통점이나 유사점이 존재해야 된다. 자, 이런 공통점이나 유사점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직유법, 비유법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자, 이것이 뭐라고요? 자, 공통점과 유사점이 존재해야 한다. 이 부분이 비유법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자, 비유법이 성립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으로서 바로 자,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반드시 공통점과 유사점이 존재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그 공통점과 유사점이 뭔가 보세요. 아팠다,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과 자, 고통을 주죠. 자, 사금파리가 박혔을 때도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아프다라는 어떤 공통점과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통점과 유사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유법으로 성립한 겁니다. 그 비유법 중에 자, 처럼이라는 이러한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표지, 비유법의 표지죠. 처럼이라는 직유법의 표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성립이 된 겁니다. 처럼은 직유법의 표지예요. 표지라는 것은 표시 또는 어떤 뭐 증거물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 삶의 치명적인 허점을 건드리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뜨끔한 거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자, 나를 오래 알아온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내 아픔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구의 비판으로 인해서 깨달음과 반성을 얻게 되었고요. 나는 이제야 깨닫는다. 피아노를 포기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포기하는 버릇을 가슴 깊이 내면화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또 도치법을 활용했죠. 도치법을 활용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의미 강조에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야 깨닫는다부터 이런 부분이 지금 순서가 뒤바뀐 부분을 드러나요. 1번, 2번이죠. 자, 그래서 피아노를 포기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포기하는 버릇을 가슴 깊이 내면화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나는 이제야 깨닫는다 라고 원래 이렇게 순서가 진행돼야 되는데, 자, 두 문장의 위치를 뒤바꿔 버렸어요. 자, 이런 도치법의 문학적 효과가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의미 강조. 자, 의미 강조 효과를 거두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자, 깨달음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자. 도전하기 도전에 포기하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는데,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 문장의 위치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치법이라고 해요. 계속해서 볼게요. 계속해서 보시면 도전하기 전에 미리 온갖 잔머리를 굴려 내 인생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안 되겠구나 싶어 지레 포기하는 것. 아주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생긴 버릇이라 쉽게 고칠 수도 없었다라고 해서 그런 어떤 쉽게 포기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어떤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 내게 주어진 현실을 실제 상황보다 훨씬 나쁘게 인식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실제보다 훨씬 작게 생각하는 버릇, 그것은 금속에 쓸기 시작한 녹과 같다라고 해서 또 직유법을 동원했죠. 그래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를 여러분이 또 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녹과 같다라고 해서 자, 같다라는 이 부분이 또 직유법의 표지라고 볼 수 있어요. 같다라는 부분이 자, 직유법이 동원된 표지입니다. 엄마처럼, 엄마 같다.
직유법의 표지예요. 자, 그러면 보조관념은 당연히 금속에 슬기 시작한 녹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 부분이 녹이 보조관념이 되겠죠. 자, 녹이 바로 보조관념이 되고, 자, 원관념은 바로 앞에 제시한 부분이에요. 자, 원관념은 바로 앞에 제시한 내게 주어진 현실을 실제 상황보다 훨씬 나쁘게 인식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실제보다 훨씬 작게 생각하는 버릇. 자, 이것이 바로 이 두 가지가 바로 원관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공통점과 유사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통점과 유사성은 뭐가 되겠어요? 부정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자, 이 녹도 철이 부식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실제 상황보다 훨씬 나쁘게 인식하거나 실제보다 훨씬 작게 생각하는 버릇,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바로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유사한 점이 있다는 거죠. 유사점과 공통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유사점과 공통적 요소로 부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녹도 철도 녹슬면 쓸모가 없듯이 상황을 나쁘게 인식하거나, 자, 실제보다 훨씬 작게 생각하는 건 역시 쓸모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 자, 쓸모없는 것, 자, 이런 어떤 공통적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 직유법으로서 성립을 한 겁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처음에는 아주 하찮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가득 덮인 녹 때문에 원래 모습조차 알 수 없게 되어버리는, 나는 진로에 대한 공포 때문에, 미래에 대한 비관 때문에 나의 원래 모습마저 잃어버린 것 같았다고 해서 포기하는 어떤 버릇의 폐해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어요. 자, 마지막. 자, 나의 글을 읽는 젊은이들은 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나 같은 실수가, 자,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 이런 요소들 때문에 꿈을 미리 포기하는 것이죠. 현실적 제약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진로를 생각할 때 실현 가능성부터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진로를 생각할 때 곧바로 직업과 연결하지도 말았으면 한다. 미래를 생각할 때 생활의 안정을 1순위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런 건 괜찮다. 예컨대 내가 그 꿈에 몰두해 있을 수 있는지 실험해보는 것. 예를 들어서 밥 먹는 것도 있고, 잠자는 것도 있고, 약속 시간도 있고, 무언가에 몰두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것은 하면 안 되고, 이런 건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꿈에 몰두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꿈에 몰두할 수 있고 여러 요소들을 다 포기하고 그 꿈에만 몰두하고 정진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가슴을 뛰게 하는 것, 그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 그 꿈에 몰두할 수 있느냐, 이것이 글쓴이가 생각하는 어떤 진로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진로 선택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다. 또는 얼마나 몰두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요소들이 바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열정, 어떤 꿈에 대한 어떤 몰입, 자,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꿈을 향한 어떤 도전에 대한 당부의 어떤 말을 언급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 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소가로 1번 문제 옆으로 가서 보도록 합니다. 자, 글쓴이가 젊은이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면, 자, 이런 거죠. 진로를 생각할 때 실현 가능성이나 생활의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말고 자신이 몰두할 수 있고 가슴 뛰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번 목표를 정했으면 쉽게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두할 수 있는 일 또는 가슴 뛰는 일을 찾아야 하고요. 자, 목표를 정했으면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야 할 어떤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어요. 자, 그다음 이 글을 읽기 전과 읽은 후에 진로와 관련해서 달라진 생각을 써보자고 했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선생님이 과제로 내드릴 테니까 잠시 화면을 정지하고 여러분 스스로 과제를 수행해 봅니다. 다음 오프라인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이 과제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 읽기 전에는 이랬는데 읽은 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생각을 쓰면 됩니다. 자, 3번. 자, 자신의 장래희망을 떠올려보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몰두해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역시 이것도 과제예요. 역시 이 부분도 선생님이 과제로 내드리도록 할게요. 예시답안은 있지만 예시답안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몰두해보고 집중해 봤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한번 화면을 정지해보고 꼭 작성해보세요. 역시 다음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선생님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를 봅니다. 자, 진로나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과 모둠을 만들고 읽을 책을 선정해보자 라고 했어요. 지금 모둠 활동이 좀 어렵기 때문에 진로나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모둠을 만들고 책을 읽을 책을 선정해보자, 골라보자라고 했는데 일단 여러분 개별적으로 나의 진로에 맞는 어떤 책을 한번 골라보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남학생의 어떤 의견을 볼까요? 자, 왼쪽에 있는 남학생의 의견을 봤더니 자, 수소 연료 전지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를 연구해보고 싶어 나는. 그다음에 그 옆에 앉아있는 여학생이 자, 나는 사람들이 환경보호에 관심을 두도록 홍보하는 일을 해보고 싶어 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 옆에 앉은 남학생은 또 뭐라고 했어요? 나도 그래. 나도 환경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라고 했더니 자, 오른쪽에 앉은 여학생이 나도 그래. 그럼 우리 도서관에 가서 함께 책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관심사가 환경 문제와 관련이 있는 부분에 집중돼 있고 그것과 관련된 책을 골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부분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진로나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과 모둠을 구성해보고 모둠을 만들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요. 여러분이 관심사를 정해주시면 돼요. 역시 과제로 제시를 할게요. 여러분의 관심사를 자, 한번 적어보시고요. 자, 그래 돼서 우리 모둠이 독서하면서 진로에 대해 알고 싶은 내용을 적어보자. 자, 모둠 구성이 어려우니까 자, 알고 싶은 내용을 여러분이 적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싶은 내용을 적어야지 예시답안을 적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역시 이 부분도 과제로 제시할 테니까 화면 잠깐 정지하고 여러분이 평소에 알고 싶었던 내용을 적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3번. 이번에서 적은 내용과 관련 책을 각각 조사해서 친구들에게 소개해보자 라는 활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선정한 책 제목, 글쓴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었는지 이 부분을 정리해 보라는 거예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과제입니다. 오늘 과제가 많죠. 예시답안을 굳이 여러분이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선정한 책과 여러분이 조사한 내용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친구들이 소개한 내용을 참고해서 자신이 읽은 책을 선정하고 선정한 이유를 써보자. 역시 마찬가지죠. 예시답안 필요 없어요. 예시답안을 그대로 옮겨 쓸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왜 이 책을 선정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기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역시 이 부분도 과제입니다. 과제도 많죠. 그래서 내가 읽을 책과 이 책을 선정한 까닭을 진술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선정한 책의 제목과 차례 사진 등을 훑어보면서 내용을 예측해보고 진로와 관련된 질문을 만들어보자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책을 선정했다면 제목과 그리고 차례와 사진 등을 훑어보고 내용을 예측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진로와 관련된 질문도 한번 만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한 내용과 자, 그리고 만든 질문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선정한 책을 통해서 예측한 내용을 적어보고 질문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과제로 선생님이 주도록 할게요. 과제가 많네요. 자, 그 다음에 읽는 중활동. 자, 2번에서 선택한 책을 읽으면서 독서 일지를 써보자. 독서 감상문을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일지를 써보는 활동인데 역시 독서 일지 역시 여러분이 선정한 책을 써보는 활동이기 때문에 예시 답안이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3번도 역시 과제입니다. 과제로 수행을 해볼게요. 자, 독서 일지, 책 제목, 글쓰기. 그래서 인상적인 부분과 그 이유를 한번 써보라고 했고요. 자,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도 한번 써보고 진로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도 한번 써보고요.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써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 제목, 글쓰기,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쭉 써보시면 돼요. 여러 권의 책을 읽었다면 모든별 활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금 일지들이 제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4번 읽은 후 활동도 있겠죠. 자, 읽은 후 활동을 보니까 자신이 읽은 책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중심 내용은 무엇이었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의 활용 방안은 무엇이고,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역시 4번도 과제로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과제로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5번 책을 읽기 전에 우리 모둠이 알고 싶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읽은 책의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해보자 하고 했어요. 이것은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한번 공유를 해보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활동 첫 번째까지 여러분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책 한 권을 읽고 특히 진로와 관련된 책을 선정해야겠죠. 진로와 관련된 책을 선정하고 그 선정한 이유와 까닭, 자, 그리고 독서 일지 작성, 그리고 그 독서 일지 내용을 공유해보는 활동까지 다음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우리가 해볼 거고요. 활동 두 번째 부분은 오늘 나가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과제 여러분 꼭 잊지 말고 해와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를 할 겁니다. 자, 꼭 여러분이 해오셔야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독서 일지와 여러분이 어떤 진로 활동 내용을 우리가 공유해 볼 수 있어요. 자, 꼭 해와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 수고했습니다.